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비극을 놓고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면서 여당의 국회의원까지 근거 없는 비방에 내몰리자 가짜 뉴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절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거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중동의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장수, 김관진 전 안보실장들을 만났고 전직 비서실장들을 면담했으며 조만간 외부 행보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새내기 초등학교 여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했지요. 이 비극을 둘러싸고 근거가 전혀 없는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고 확대 재생산까지 되면서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까지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에 직접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엄벌과 이를 위한 정책과 입법을 더 이상은 늦춰서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이 가짜 뉴스들이 소위 맘카페들을 중심으로 퍼지다가 결정적으로 불이 붙은 건 갑질한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국민의힘 삼선 의원의 딸이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부터였죠. 네, 이미 뭐 다 아시다시피 한규호 의원님이시죠. 지난 회기까지 이제 국방위원장 하셨으니까 삼선의 여당 국회의원의 군인 출신이다. 그럼 딱 한 분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저 손주가 저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초동에 자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진짜 글이 써져서 맘카페에 그 유포가 돼버렸어요. 정말 현대판 SNS 마녀 사냥이죠. 네. 그 마녀 사장에 이 한규 의원께서는 나는 정치 생명이 끊어질 뻔했다.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후에요. 특정 사이트를 발원지로 해서 그 여당 의원, 뭐 한기호 의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삼선의 한기호 의원이란 이른바 좌표 찍기가 시작됐습니다. 한 의원은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마디로 사실 자체가 모두 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반박문 보니까 그래도 뭐 그 팩트 위주로 이렇게 딱 잘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자녀, 그러니까의 딸, 그러니까 아들이나, 그러니까 이 손자들이 그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이제 명확히 이제 하셨고요. 이제 숨진 여교사에 대해서도 이제 그 조의의 뜻을 이제 표하기도 하셨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정치권에서 사실은 뭐 최근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전공법으로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 시작하면 초기에 있는 팩트 그대로 빨리 대응을 하는 게 좋다. 보통 그렇게 이제 정치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데 네. 이번에 뭐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잘 설명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가짜뉴스 불길에 기름을 들이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로 지금은 더 유명한 김어준 씨인데요.
김 씨의 첫 주장이 아주 화제였죠?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뭐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혀 그런데 보도가 안 나온다.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근데 이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광우병 때 그 광우병 그 의혹을 터트린 낙검수 네. 멤버이지 않습니까? 낙검수 총수 출신이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뭐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데 사실 그걸로 장사 톡톡했죠. 지난 그러니까 5년간. 저 얘기가 또 네. 화제가 된 게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거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도 사과도 하지 않고 추가 취재를 하겠다. 이미 한규 의원께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진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얘기할 네. 수 없습니다만 네, 네. 그분이 또 이제 2차 표적이 된 셈이에요. 그렇죠. 좌표찍기죠. 소위 말해서. 이런 식의 무분별한 것이 물론 당사자들이 제일 큰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사안은요. 해당 학교까지 이런 해명을 내놨었습니다. 사건과 연관된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없다. 이런 얘기인데 김어준 씨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 연루된 거란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 이 건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 일단 사과를 하는 게 순리 같은데 그런 말 없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여당 의원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뭐 야당 의원 지금 한 명도 거론이 돼서 또 막 해명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야당 쪽에 서영교 의원이 또 그렇죠. 뭐 그 당사자다 이래가지고 서영교 전 의원도 이제 해명을 막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 속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여당의 이제 그 모 중진 의원 이름이 또 이제 거명이 이제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분이 뭐 상황인 그 동네 건데요. 어디 아파트에 산다는 소문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그 근처에만 살아도 이제 돌아가면서 다 또 거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언론인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자꾸 있고 뭐 기자처럼 취재한다 그러고요. 또 본인도 또 그런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취재 뭐 워낙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취재의 기본은 취재원으로부터 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맘카페에서 그런 얘기가 도니까 카더라 통신 가지고 일단 의혹부터 제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은 마치 취재를 통해서 뭔가를 얻은 것처럼 확실한 취재원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이런 것이 제가 보건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밝혔습니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내놓은 거죠.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일단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인데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김어준 씨 정도에서만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기관이라는 그 특권에 숨어서 국회의원들이 가짜뉴스에 앞장선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영교 의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고위원이시죠 지금? 이분이 그 이번에 서초동에 사시니까 당신도 그 가짜뉴스의 대상이 돼서 이제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나는 미혼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직 결혼도 안 했다. 서영교 의원은 자녀가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자녀가 결혼도- 없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벗어나긴 했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데이즈 예. 라는 그 도쿄 전력의 폭발 사건 그러니까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네.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연루소를 제기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그래서 그 더 데이즈라는 것을 왜 한국에서 이것을 지금 공개하지 않냐? 안 틀어주느냐? 네. 근데 넷플릭스 관계자를 만난 것도
그 김건희 여사가 그거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죠. 뭐라 하냐면 권력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아주 김건희 여사한테 직격탄을 날렸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그 방심 그 공연물 윤리 그 심의위원회 공심 그 통과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 위원 9명은 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의 그 비디오물은 전부 다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일본 비디오물 중에서 잘못하면 이제 이제 굉장히 음란 비디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본인이 터뜨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거꾸로 본인이 당하니까 아마 굉장히 이게 당황했겠죠? 얼마나 네. 나쁜 짓을 했는지 본인이 알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경태 최고위원이죠. 그 캄보디아 조명 갖고 또 가짜 뉴스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조명을 일부러 설치해서 무슨 그 코스프레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빈곤 코스프레 했다. 근데 정작 빈곤 코스프레 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인 뉴스 하면서 예. 그런데 또 본인은 지난번에 왜 그 방심이가 있는 과천 청사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이 무릎 보호대 그거 찬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그랬더니 이제 그거 갖고는 또 가짜 뉴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런 가짜 뉴스의 사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가 나온 넷플릭스의 그 일본 드라마는 야당 측에서 이걸 그 김건희 여사 연루서를 제기하면서 왜 안 트냐 이거 틀어야 된다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오히려 도쿄전력 사람들의 영웅담이라서 우리들이 또 보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예고하는 그런 내용만 좀 보긴 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도 그래서 지금 논란이 상당히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인데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측에서는 좀 그런 각도로 이걸 좀 관점을 좀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짜 뉴스는 이렇게 정치적인 지향과 관련 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또 그 피해의 방향이 일정치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2022년에 30대 가짜 뉴스들을 선정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김어준 씨가 가짜 뉴스를 3번 이상 내놓은 The Worst Newsmaker, 그러니까 최악의 뉴스 생산자로 뽑혔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분은 그 역사가 깊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낙검수 총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그 시민단체가 뽑은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부산 일강 횟집 사건하고 그 청담동 심야 술자리 논란 그 김의겸 의원이 한 거고요. 이제 그 이분은 지금 그 가짜 뉴스를 3회 이상 유포했는데 한미일 필리핀 군사 훈련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에서 대표적으로 꼽힌 것들이 좀 있잖아요. 부산 일광횟집도 나오고 청담동도 나오고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광횟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내려가셨을 때 거기서 이제 행사가 있고 이제 회식을 했어요. 근데 그 집 이름이 이제 일광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광 이게 이제 일본의 우길기를 상징하는 뭐 이런 거다 이래갖고 친일파 논란이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 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일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부산에. 그렇죠. 일광리. 네. 기장군 일광리입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지역하고 연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상호를 이제 붙인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한다거나 또 뭐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잘 아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의겸 의원도 같이 선정이 아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의 모 그 법무법인 변호사들 이제 술자리에 이제 참석하신 것이냐. 뭐 노래 공목도 나오고 그랜드 피아노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뭐 네. 여기까지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다 가짜 뉴스인 거죠.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야, 가짜 뉴스가 이렇게나 많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가짜 뉴스라는 게 읽어보면요 정말 그럴싸해서 깜빡 속습니다. 요새는 뭐 AI 합성 사진에다가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AI로 만들었다는 딱지까지 붙이겠다고 할 정도로 이 폐해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일부 SNS와 유튜브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한기호 의원과 한 의원 가족 사진 등이 막 무차별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는 이 생산 유통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들은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뭐 정치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맘카페에서 자기의 그 팔로워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무차별로 노출되면서 사실은 지금 SNS라는 특이한 그 뉴스 그 유통 구조가 트래픽만 있으면 돈을 버는 구조가 그렇죠. 돼버렸어요. 뭐 별점도 받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무나 퍼날려서 자기가 트래픽만 많이 나오면 광고도 붙일 수 있고 이런 식의 그 생태계, 광고 생태계 등등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상당히 근절이 어렵고 또 한 가짜 뉴스가 퍼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지 된다는 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뉴스 메이커라는 말을 했죠.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 네네. 이제는 뉴스 페이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예 뉴스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뉴스 페이커. 그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잡고 있는 이 세태에 거기에 책임 있는 자들의 정말 엄벌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새내기 여교사의 죽음까지 초래한 허위 사실을 처음 맘카페에서 유포시킨 A씨란 여성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중년 여성이라는 사실만 밝혀졌는데요. 사태가 돌아가는 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글을 일단 내린 뒤에 원글을 의원회관으로 한기호 의원을 찾아가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워낙 이제 본인도 이제 깜짝 놀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적기로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지 본인도 몰랐다.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얘기를 했던데 이게 참 그래서 이게 SNS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보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나름 종합을 해서 이럴 거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이제 글을 이제 쓴 자기도 여기저기 퍼날라서 합성해서 올린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요, 하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본인도 놀라가지고 이거 내리고 또 해명글 올리고 그것도 이제 뭐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급기야 이제 한기호 의원 찾아가서 이제 뭐 사과까지 하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예.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정말 한번 봐달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한기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하고도 관련이 되는 그런 우리-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엄정 대응하겠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은 이미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여성이 네. 또 재밌는 거는 글을 또 뭐라고 수정해서 올렸냐면 아까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매우 덕망 있는 의원이다라고 이게 참 뜬금없는 또 칭찬 세례까지 퍼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빨리 이제 면피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이제 반영이 돼서 아마 그런 글까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어찌 됐건 지금 이제 본인은 지금 뭐 이제 이 최대한 좀 사과를 해서 어떤 이게 법적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왜냐하면 이렇게 문자로 지금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이 다 지금 있으니까.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었던 일로 지금 이제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범죄자들이 판사님한테 지금 보면 이제 사과문이라도 쓰면 혹시 형량을 줄이지 않을까 뭐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네. 지금 벌써 이제 그런 상황으로까지 뭔가 넘어간 합의서라도 하나 받아보려는? 예, 바로 이제 네. 그런 시도로 좀 읽힙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여성을 만난 한기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처할 의사는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기호 의원의 얘기는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다. 이번 당신의 글 때문에 내가 선처해주면 나중에 거짓말과 가짜뉴스는 용인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직접 본 사람만 3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3만 명 이상이지만.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퍼지면서 30만 명, 300만 명, 또 지금 이렇게 뉴스에까지 이제 다 탑뉴스로 나올 정도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뉴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한기호 의원께서 즉각
이 반박을 하지 못했으면 아마 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SNS 범죄 특징이 최초 유포자 그리고 최초의 허위 사실을 작성한 사람이 있고 네. 그것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SNS에서 계속 퍼날르는 사람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것이 돈을 버는 생태계로 됐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특히 맘카페에서는 카페직이라든가 등급들이 있어요. 그 등급에 따라 본인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SNS 공간이 지금 사기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기 위상이 높아지면 최근에 있었던 사기 중에 어떤 거가 있었냐면 100만 원을 투자하면 130만 원을 돌려주겠다. 네. 이래갖고 이것이 굉장히 큰 사기가 되고 또 정품이 아닌 물건도 팔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걷잡을 수 없이 커가는 어떤 그 아주 음습한 일종의 카르텔처럼 되는 것 그렇죠. 같군요. 굉장히 악성 카르텔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근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한교 의원이 과감한 용단을 잘 내리셨다고 보고 문제는 이거예요. 일반인은 이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지금 김의겸 의원님 또 장경태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다 가짜뉴스 했지 않습니까?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면책특권이 거예요? 있다는 이유겠죠. 그렇죠. 네. 그것이 참 문제죠. 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 A 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학교 폭력을 전담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일각의 주장도 대부분이 잘못된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 측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담당자가 아니고 그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네. 관리하는 그 업무를 이제 그러니까 했다는 거고요. 업무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기도 하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담임 교체 사실이 없다. 나이스 관리 업무를 했었다. 본인의 희망대로 담임 배정을 한 거다. 이게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거예요. 학교폭력 신고 사안도 없었고 교육청을 그것 때문에 간 적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은 이제 이게 다 이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좀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담임을 이제 맡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 학급 자체가 문제 학급이었다. 그래서 담임이 벌써 2차례나 교체됐던 그런 학급에다가 이 경험이 없는 이런 교사를 이제 내보내서 초임 교사를 거기다 예, 억지로 내보내는 바람에 배정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더 커진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해명한 학교 측에서 이제 해명한 이제 그런 부분. 교육청 가서 교육청에서 이제 소환을 했다는 겁니다. 예, 부른 것도 없다. 이게 이제 정치인 연루소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압력을 넣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그 교사를 불렀다는 그렇죠. 건데. 불러서 이제 뭐 이제 질책을 하고 따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연결된 거다. 그런 거는 이렇게. 기록이 남는데 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워낙 이제 지금 이제 횡행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 조목조목 다 이렇게 이제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반박을 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가짜 뉴스고 진실된 뉴스는 어떤 건지 이 정도 되면 본말이 전도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기호 의원에 대한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는데 앞서 김행 전 대변인 말씀도 있었지만 최초에서는 3만 명에게 퍼지는데 뭐 3시간도 안 걸렸다. 물론 그게 이제 수십만 명에게 가는 데까지는 하루도 안 걸린 건데요. 네. 자, 저 검색량을 보면 여기 치솟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이제 새벽 1시쯤에 100점 만점 최고치로 올랐다가 이제 잠을 자니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아침 6시, 7시쯤에 또 다시 올라가고요. 출근길에 올라가니까 이 이제 핸드폰으로 통해서 아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얼마 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에코백 안에 샤넬 그 에코백이 515만 원짜리 샤넬 있었다. 파우치가 들어 있었다. 그 민주당의 그 20대 미래 정치인이 그 뭐 얘기를 부위원장이죠. 했습니다. 네. 20대가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할 정도이자 맞아 이제 그때 보세요. 한교원께서는 그나마 즉각 반박이라도 했었지만 대통령실에서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대통령실에 반박 없었지만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귀퉁이를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내 보니까 찾아내서 물건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핸들이 없다 해서 본인이 결국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퍼지는 가짜 뉴스가 뭔지 아세요? 그것보다 5배가 비싼 에르메스였었다. 5배가 비싸면 한 수천만 원짜리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또 그것이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는요, 외신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죠. 그럼요. 네. 네. 가짜 뉴스의 피해, 이에 대한 대책 시급히 마련은 돼야 될 텐데 정치 싸움에 국회가 언제 이걸 처리할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의 달성사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중동의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측근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로 확인된 내용이 있는데요. 총선을 9달 정도 앞두고 정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 보시죠.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지난 7월 2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답이 있었고 이게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질문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나왔고 김 후보자의 답변이 화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고요. 근데 그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분이 이제 과거에 쓴 책에서 이제 북한이 남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쓴다 하면서 이 촛불 2017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했던 그 촛불 집회를 사례로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탄핵 관련한 질문들이 이제 계속 이제 쏟아졌는데 이분이 일단 대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확한 워딩은 네. 탄핵 당할 만큼 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다. 네, 그렇게 지금 이제 발언을 일단 했고요. 추가해서도 뭐 이제 질문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제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는 사실은 약간 좀 그 본인의 그 어떤 본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는 좀 다른 기조의 좀 발언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해석이 좀 다양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뭐 김영호 후보자의 발언 얘기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후보자가 과거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의원들을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가 여기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했다죠? 그렇죠. 이제 2017년도에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께서 탄핵당할 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다 촛불 집회로 해서 거리로 몰려 나왔죠. 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를 결정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련에서 의회에서 얼마든지 이 사안을 논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화문 촛불 집회 시위로 와서 완전히 국민 전체를 광풍으로
몰고 갔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그 북측과 아마 이분의 의견은 그런 의견도 좀 있어요. 북측과의 연계성 얘기도 좀 있긴 하는데 여하튼 의회민주주의가 그때 제대로 작동됐었던 것에 대한 우리가 좀 이제는 정말 한 번쯤 되새겨볼 시기가 됐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이 논의됐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탄핵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탄핵 직전까지 간 적은 있었죠. 네, 직전까지만 클린턴도 가지. 그랬고. 네, 클린턴도. 그렇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길고 오랜 기간에 숙성된 여론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광풍처럼 몰아닥쳤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지금 참석하는 의원님들 계세요. 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였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탄핵에 기여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의견을 밝혔죠? 네, 뭐 그 당시 검사로서 이제 그 본인의 직분을 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팀장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이제 한 겁니다.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결국 탄핵에 기여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 뭐 지금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맞겠는가라는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얘기에 좀 포커스를 더 맞추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근 언급과 행보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제가 하지 않고 이런 인터뷰를 유 변호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네. 제가가 있었다고 보고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뜻을 그렇죠. 대리해서 전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인터뷰를 한 사람은 유영하지만 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밝힌 거로도 볼 수 있다. 이런 그렇죠.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대변인 겸 비서실장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역할이 입이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박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했다고 봐야죠. 네. 자, 본격적인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건강하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 내용들을 밝힌 겁니까? 네, 뭐 이제 체력이 조금 떨어진 거는 이제 맞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영양제 말고는 뭐 더 드시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연령이 상당히 이제 고령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이제 많이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뭐 적어도 활동을 못 하실 정도로 이렇게 뭐 체력이 세셨다거나. 이제 우리 나이로 만 71가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뭐 연령이 높아지면 체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지금 상태에서도 건강은 잘 유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말고는 특별히 먹는 약도 없고 기력은 거의 회복을 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일어나면 평소 하던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필라테스도 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 관리는 뭐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보니까 늘 이렇게 그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생활 자체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생활을 계속 지금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영양제만 먹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질병은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칠순이 되면 네. 먹는 약이 한 움큼이란 말도 있는데 그렇죠. 영양제는 안 먹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혈압약이라든가 뭐 이 당뇨약이라든가 보통 이런 거 다 대부분 드시는데 그런 약조차도 안 드시고 계신다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네. 과거에 서른 전 의원이 그 잔이윤 씨에게 그 나이 탓을 하니까 그 잔이윤 씨가 그때 이제 관광공사 사장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저는 취재기자로서 기억이 납니다. 설 의원 약 몇 개나 드느냐? 나는 약 먹는 거 하나도 없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치매설도 그 확실히 유 변호사가 부인했고
곧 외부 행보를 다시 시작할 것 같은 그런 계획도 밝혔네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일부 언론에서는 뭐 유영아 변호사한테 무슨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낸 언론사도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유언비어다 이랬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네 식당이나 전통 식당, 그러니까 달성에 있는 그 식당에도 좀 가보실 것 같고 네네. 또 전통 시장에도 갈 거. 시장 자주 가셨잖아요. 재임 네네, 때도. 원래 가셨죠.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탄핵은 당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셨던 분이세요. 네. 그런 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좀 그 차원이 높을 수뿐이 없거든요. 이분이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보수의 분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선도 9개월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보수 쪽에서 팬덤이 있는 정치인을 꼽으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딱 한 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여하튼 특히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TK권, 대구 경북 쪽에서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한 걱정이 저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던 게 마지막 공식 행보였습니다. 그때 모습 직접 보시죠. 네, 공식적인 행보는 2022년 작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였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쓴 당시 태양이 좀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참석을 했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제 배웅까지 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예. 그때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죠. 뭐 이제 그때 이제 뭐 사실은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도 이제 돌고 그랬는데요. 박주선 이제 취임 그 준비위원장이 이제 그거 관련해서 쭉 그 후에 이제 설명을 좀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좀 건강 상태는 별로 안 좋으셨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이제 좀 참석하신 이유는 보수 진영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말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수 진영 내에도 여전히 뭐 갈등의 골이 깊구나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걸 우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참석을 이제 건강이 좀 나쁘더라도 이제 참석을 하시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열차도 보내고 해서 네. 조금 더 배려를 이제 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 그 보수의 분열 네. 그리고 대구 경북이 뭐 보수의 심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민심의 동요가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뭐 그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뭐 취임식에도 불참했다 이러면 당장 언론들이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내심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윤정부의 뭐 정통성에 대해서 뭐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신 거죠.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참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셨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 2022년 작년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 비공식 행보는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난 4월이었죠. 대구에 있는 동화사를 방문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모습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대구 동화사의 방문이요. 상당히 그 재임 때부터 네. 그 박 전 대통령도 갔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동화사에 들르고 그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사찰이고 우리 이제 특히 보수 쪽의 대권 후보들이 다 저 사찰을 방문을 했었죠. 당시에 이제 그 대구로 내려가시고 1년 즈음이 되셨을 적에 원래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생신이 2월 2일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동화사 측에서 그 생신 축하난을 보낸 것에 대한 화답으로 4월 달에 저곳에 이제 첫 공식 외출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만 해도
박 전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4년 9개월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그때만 해도 사실 좋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난 4월에 동아사 갔을 때만 해도 상당히 건강이 회복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적시해서 이름을 밝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보기에 따라 상당히 좀 자, 정치적인, 이 장면은 예. 설명이 좀 필요해요. 꽃꽃장수란 별명이 붙은 건데 김장수. 김정일을 만났을 때 네. 허리를 일부러 안 숙였다고 하는 꽃꽃장수. 지금 꼿꼿하지 않습니까? 예, 네. 김장- 여러 번 지금 보여드립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예,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이제 이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그 어떤 안보 기조를 딱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이제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뭐 김관진 전 뭐 실장 역시 이제 마찬가지,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런 이제 그 군인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죠.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예, 국방혁신위원회 이제 부위원장까지 이제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을 왜 굳이 만났을까 이제 하는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걸 좀 상징하는 그런 그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혁신위원회의 사실상의 그 2인자 겸 실질적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어떤 가교,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그렇죠. 뭔가 힘을 좀 윤 정부에 실어주려는 행보 아니냐, 언급 아니냐, 네. 이런 그 해석이 있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 또 김관진 안보실장 또 그 김장수 실장님 세 분은 박근혜 청와대의 넘버 1, 2, 3였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대북 기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예컨대 이제 개성 잘 아시죠? 철수하셨을 적에도 이 세 분의 역할이 개성공단이요. 네, 네.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통일부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일방적인 대북 지원보다는 북한의 안보를 따지고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 대북 기조와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안보 기조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보수 정권으로서의 대북관, 안보관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도 읽혀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김관진 전 장관님에 대한 지금 수사도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 굉장한 무리한 수사로 특정 인물 한 분 그때 장군님이 그 극단적인 선택한 거 아시죠? 그렇죠. 이재수 장군님.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은 굉장히 더구나. 가까우신데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 적에 그 보수 진영에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때 당시 수사 기록에 그때 당시 유언하셨을 때 당시에 어떠한 그 증거도 없는데 자꾸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결국은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22대 총선이 이제 9개월 남짓한 시점이라 대구 경북과 보수 여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급과 행보, 어떻게 이 큰 관심사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역대 모든 총선이요 분열하면 지고 통합하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외 정세가 어려울 적에 보수가 힘을 합해야지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 박 전 대통령님의 그 역할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대구 경북 출마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급이 어떤 방향에서 나오느냐, 어떤 강도로 나오느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런 해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전한 바로는 박 전 대통령이 친박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자기 정치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정치 그냥 하면 되지. 네. 나하고 이제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치적 친박은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계속 밝히기도 했지만 향후에도 본인이 직접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발언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하고 이제 무관한 그런 이제 발언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고 행보도 조금 전에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밝혔듯이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곳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일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행보를 이제 뭐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언론은 과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데 아무래도 정치적 의미를 자꾸 좀 이제 갖다 붙여서라도 해석을 좀 내리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9월쯤 뭐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본격적인 의미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밝힐 수 없겠지만요. 어떤 함의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친박은 없다 이 뜻은 이제 언론에서 자꾸 친박 신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보수의 분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여하튼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경거망동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분명한 의지는 그 친박 신당이 나올 것은 저는 그 가능성이 소설이다. 없고. 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행보나 발언을 곧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는 그건 하실 보시는가요? 거로 봐요. 추석 전후로. 그것은 분명하게 분열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그 부적절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의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